삼촌, 오늘 밤에 저 삼촌 안방에서 같이 자도 돼요? 오늘 밤 삼촌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아, 그리고 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내 귀에 닿는 순간 지난 10년간 시들어 있던 내 몸 안에 모든 것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아랫배에서 따뜻한 열기가 퍼져나가 잠들어 있던 남성성을 깨웠고 나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을 느꼈다. 촛불 아래 술에 취한 그녀의 몽롱한 눈빛은 나를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바라보았고 외로운 늙은이인 나는 갑자기 살아있다는 느낌,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나는 올해 57세다. 늙고 이혼하고 도시 생활을 버리고 시골에서 시들어가는 삶을 살며 차가워진 심장에는 밤마다 외로움만이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젊은 여인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내 집에 불어닥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남성성을 깨웠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맹렬하게 해냈고 나는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마치 내 삶이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 57세이고 경기도 외곽 고향 땅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텅 빈 내 집에 들어온 한 여인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그리고 건강과 노화에 대한 수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황혼의 나이에 한 남자의 열정의 불꽃을 어떻게 되찾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공유할 용기를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의 일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2023년 여름은 길고 혹독했다.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 아들이 결혼해 가정을 꾸린 지 5년이 지났다.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명예롭게 은퇴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산 지 3년째였다. 도시의 소음과 피곤한 관계에서 벗어나 그저 채소를 심고 조용히 살다가 늙어 죽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그 외로움이 나를 삼켜버려 영혼 없는 유령이 될까 두려웠다. 그것이 내 남은 삶의 유일한 목표였지만 그것은 내 삶을 무미건조하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독한 병이었다. 그것은 날마다 내 영혼을 갉아먹었고 나는 자주 잠 못 이루며 내 삶에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자문했다. 낮에는 바치를 하며 땀을 흘렸고 시간은 그럭저럭 잘 흘러갔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고 나는 마치 움직이는 시체처럼 느껴졌고 인간적인 온기를 갈망했다. 텅 빈 집, 낡은 TV 소리, 그리고 술 기운으로 겨우 잠드는 밤들. 내 삶은 그렇게 서서히 시들어갔고 나는 더 이상 사랑할 능력이 있는지 자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멀리 사는 사촌형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호야, 형이야, 부탁할 일이 있어. 네 집에서 당분간 묵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겠니? 누구인데요? 형? 형이 아는 친구 딸이야. 도시 생활에 지쳐서 시골에 와서 좀 쉬고 싶대. 네 집 넓으니까 한 달만 좀 지내게 해줄 수 있겠니? 솔직히 나는 전혀 원하지 않았다. 외로움에 익숙해진 나의 사적인 공간이 침해당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곧 조금의 변화가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물론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아무도 내 공간에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촌형은 어릴 때부터 나를 매우 아껴주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며칠 후 낯선 여인이 나의 고요한 집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연, 53세였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고독에 익숙해진 늙은이인 나를 갑자기 당황스럽고 갈망하게 만들었다. 그 나이에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긴 깊은 눈빛은 그녀의 슬픈 과거에 대해 자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시의 세련됨과 시골의 소박함이 기묘하게 어우러진 분위기를 풍겼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아저씨. 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나에게 인사를 했고 그 미소는 차가운 내 심장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했다. 그녀가 집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지난 10년간 먼지로 가득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던 집이 갑자기 향기로운 꽃향기로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그녀의 존재가 나의 가짜 평화로운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첫날은 정말 어색했다. 나는 차갑게 행동하며 그녀에게 저녁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고 밭으로 나갔다.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솟아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고 식탁에는 내가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깔끔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나는 마치 오랜 세월의 외로움 끝에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는 것 같은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오, 이게 뭐야? 제가 시장에 가서 장을 좀 봤어요. 혼자 사시면 식사를 잘 챙겨 드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밥그릇을 건넸다. 그 미소는 나의 메마른 심장을 녹이는 듯했고 나는 행복하면서도 너무 폐쇄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연은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밥 2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음식의 맛과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어우러져 내 삶이 갑자기 의미를 갖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의 따뜻한 느낌은 너무나 낯설고 소중해서 나는 내가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의 어색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나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관심이 옛날을 떠올리게 했지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는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듯했고 나는 익숙한 슬픔 대신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장마가 시작되어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나는 마루에 앉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막걸리를 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연이 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들고 다가왔다. 삼촌, 오늘 막걸리 대신 이걸로 마시면 안 될까요? 비 오는 날은 와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녀는 테이블에 촛불까지 켜놓았다. 순식간에 나의 시골 거실은 고급 와인바로 변한 듯했고 나는 예상치 못한 낭만적인 분위기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자, 분위기 좀 내볼까요? 그녀는 내 잔에 붉은 와인을 따랐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워 나는 어색하면서도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고 그 쨍하는 소리는 우리 사이의 마지막 어색한 벽을 허무는 듯했고 나는 더 자유롭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촛불 아래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내가 평범한 도시 여성에게서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보호하고 싶었다. 사실 저는 도망치고 있어요. 술에 취한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흔들렸고 나는 그 속에 깊은 고통을 보았고 내 마음은 동요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소연은 깨진 결혼 생활에서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졌다. 무서운 사람들이 계속 집으로 찾아와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들은 제 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쳐야 했어요. 제 아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고 저는 아무도 모르는 이곳으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엄마의 고통과 죄책감을 느꼈다. 내 삶에서 무력감을 겪었던 나였기에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그녀의 잔에 와인을 가득 채우고 말했다. 힘들었겠네. 하지만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걱정 마. 나의 서툰 위로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순간 우리는 마치 길 잃은 두 조각이 서로를 찾은 것처럼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그날 밤 술 기운 덕분에 우리는 가장 깊은 상처를 털어놓았다. 나는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 아들에게서 소외당했던 일, 그리고 그 고통이 나를 속에서부터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실패, 후회, 외로움, 그리고 텅 빈 심장.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나를 안심시켰다. 비가 그치자 방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일어나 거실에 그녀의 이불을 펴주었고 가까워진 거리에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설 때 그녀는 비틀거리며 내 품에 쓰러졌다.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샴푸 향기가 코를 스쳤다. 내 심장은 멈춘 듯했고 욕망이 강렬하게 솟아올랐고 나는 흥분하면서도 나이에 대해 자책했다. 10년 동안 억눌렸던 남성적 본능이 갑자기 맹렬하게 솟아올라 내 몸을 뜨겁게 달구었다. 나는 서둘러 그녀를 방으로 데려다주고 문을 닫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그녀 같은 여자에게 내가 여전히 합당한지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옆방에서 그녀가 뒤척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그녀의 향기와 부드러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 나는 갈망하면서도 자신을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변했고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설렘을 느꼈다. 우리는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밭일을 하고 나무를 베고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며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그 모든 몸짓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마치 삶이 외로웠던 세월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오이를 따주고 그녀는 나에게 영양 가득한 닭백숙을 해주었다. 그녀는 농담까지 했다. 삼촌등은 태평양처럼 넓어요.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나는 그런 농담이 싫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그것들이 나를 젊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삶은 즐거워졌고
나는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즐거움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파치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소연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다. 삼촌, 오늘 수고하셨어요.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내 어깨에 닿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접촉 하나하나가 내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고 욕망이 솟아올라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소연아, 나는 낮은 목소리로 갈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나는 돌아봐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속에 비슷한 흔들림을 보았다. 한 뼘 정도의 거리에서 그녀의 눈은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가쁜 숨결을 느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그녀의 몸이 내게 밀착되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느끼자 나는 모든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잠시 저항했지만 이내 내 목에 팔을 감았고 우리의 입술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격렬하게 닿았다. 혀는 얽히고 남은 와인 맛이 뜨거운 숨결과 섞여나는 욕망의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했다. 우리는 마치 두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가쁜 숨결이 섞이고 우리는 미친 듯이 키스했다. 내 손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고 그녀의 몸의 곡선을 느끼자 그녀는 작게 신음했고 그 소리는 나를 더욱 자극했다. 10년간의 외로움과 갈망이 그 순간 폭발하는 듯했고 나는 욕망의 힘에 기뻐하면서도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안아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찢어 벗겼다. 내 손은 떨리는 채로 그녀의 단추를 풀었고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다. 나는 그곳에 키스하며 내 혀 아래의 젖꼭지가 굳어지는 것을 느끼자 그녀는 쾌감에 몸을 뒤틀었다. 그녀의 하얀 피부가 완전히 드러나자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50대 중반의 그녀의 몸은 여전히 생기 넘치고 매혹적으로 아름다웠고 나는 자랑스러움과 소유하고 싶은 갈망을 느꼈다. 삼촌, 그녀는 떨리는 욕망 가득한 목소리로 내 귀에 속삭였다. 그 부름은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고 나는 그녀에게 침범하며 꽉 조이는 따뜻함을 느꼈다.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차 빨라졌고 매번의 박동마다 우리는 신음했고 땀은 섞이고 몸은 서로에게 달라붙어 떨어지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격렬하게 사랑했다. 나는 10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갈망을 그녀에게 쏟아부으며 그녀의 살결 한 뼘 한 뼘을 쓰다듬고 목, 어깨, 아랫배에 키스했고 그녀는 온몸으로 나를 받아들여 몸을 뒤틀어 응답했으며 내 등은 그녀의 손톱에 살짝 긁혔고 나는 내가 진정한 남자, 생기 넘치는 남자라고 느꼈다. 내 머릿속에서는 나이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행복과 깊은 유대감만이 남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우리의 행복은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에 깨졌다. 소연이 전화를 받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나는 그녀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아들의 공황에 빠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그들이 나를 찾았어. 나는 숨어 있지만 그들이 엄마에게 올 수도 있어. 엄마, 도망쳐. 나의 평화로운 집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소연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떨었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엄마의 고통을 보았고 그녀를 안아 위로해주고 싶었다. 진정해, 소연아. 무슨 일인지 말해줘.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이 채권자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들이 그녀까지 쫓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화가 나면서도 그녀를 가엾게 여겼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의 평화로운 삶은 전례 없는 사건에 직면할 것이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나를 맞설 준비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앞에서 떨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나는 돌아설 수 없었다. 우리는 하룻밤의 경계를 넘어섰고 이제 그녀는 내 삶에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나는 더 깊은 책임감과 사랑을 느꼈다. 걱정 마. 당신은 산 뒤 창고에 숨어 있어. 내가 여기서 지킬게. 나는 그녀를 산 뒤 낡은 창고로 데려갔고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안심시켰다. 두려움에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리고는 창고에서 가장 날카로운 낫을 꺼내 손에 꽉 쥐었다. 두려웠지만 결의에 찼다. 나는 평생 누구와도 싸워본 적이 없었지만 내 집과 내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솟아났고 마치 내 안의 남성성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차 한 대가 마당으로 돌진했고 먼지가 자욱하게 날렸다. 험악하게 생긴 남자 3명이 차에서 내렸다. 여기가 한소연 씨 집 맞습니까? 우두머리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들 뭔데 감히 내 집에 쳐들어와? 나는 낫을 꽉 쥐고 소리쳤다. 화가 나고 걱정되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 간덩이가 배 밖에 나왔네. 한소연 어딨어? 당장 끌어내. 아니면 이 집을 박살낼 거야. 나는 소리쳤다. 그런 사람 없어. 당장 꺼져. 하지만 그들은 나를 밀치고 집으로 뛰어들어 가구를 부수기 시작했다. 내가 막으려 하자 한 놈이 내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입가에 피가 흐르고 나는 마당에 쓰러졌다. 고통스러웠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내 가슴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분노 속에서 나는 낫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늙은 내가 어떻게 건장한 새 젊은이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나는 무자비하게 구타당했고 몸은 산산조각 나는 듯 아팠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소연과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할 무렵 나는 누군가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마을의 유일한 친구인 박씨 아저씨와 몇몇 젊은이들이 괭이와 삽을 들고 있었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늙은이를 패고 있어. 박씨 아저씨가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자 그들은 당황했다. 우두머리는 으르렁거렸다. 오늘은 봐주겠지만 한소연에게 전해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그 아들 목숨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고 섬뜩한 협박을 남겼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소연이 창고에서 달려나왔고 나를 보자 죄책감과 연민으로 가득 찬 눈으로 흐느껴 울었다. 삼촌, 괜찮으세요? 다 저 때문이에요. 다 저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품에 안고 꽉 껴안았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위로하자 우리 둘 다 더 강하게 유대감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내 상처를 돌봐주었고 밤새도록 내 곁에 앉아 부드럽게 손을 쓰다듬었다. 아팠지만 나는 따뜻하고 행복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내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사랑은
더욱 굳건해졌다. 우리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소연과 그녀의 아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내가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일주일,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소연과 그녀의 아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농부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구할 수 있겠는가? 소연아, 네 아들이 대체 뭘 했길래 이런 빚을 졌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도박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빚을 갚기 위해 집까지 팔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의 아들에게 화가 나면서도 그녀를 가엾게 여겼다.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의 고통을 보았고 그것이 나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이때 박씨 아저씨가 찾아와 나에게 조언했다. 자네 그 여자에게 홀렸어. 조심해. 자식 잘못 둔 부모는 죄인이야. 이 수렁에 빠지지 마. 그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나는 망설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소연에게 가 있었고 그녀를 버린다는 생각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나는 그녀를 버릴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과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녀의 빚을 갚기로 했다. 모든 것을 잃을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제가 미친 걸까요? 이제 막 알게 된 여자, 빚 많은 아들까지 있는 여자를 위해 제 모든 재산을 걸다니요? 하지만 그 순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웠기 때문이다. 내가 소연에게 이 뜻을 말하자 그녀는 놀라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안 돼요, 삼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건 삼촌의 평생인데요. 저 때문에 삼촌이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울면서 나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걱정은 나를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아들이 죽을 거야. 나는 짜증이 나서 불쑥 말했다. 돈 벌려고 몸이라도 팔 거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즉시 후회했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받은 듯 창백해졌다. 미안해. 말이 심했어. 아니요. 삼촌 말이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예전에 뜨거웠던 밤들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있었지만 걱정으로 몸이 굳어 있었고 나는 마음이 아프고 무력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있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지만 욕망은 더 이상 강렬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만이 남았다. 박씨 아저씨가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가 자네의 모든 것을 삼키고 있다고. 늦기 전에 그녀를 내보내 그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왔고 나는 이 사랑이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낡은 창고를 자주 정리했다. 그 유물들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힘을 찾게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고 아버지의 군복, 훈장, 그리고 사진 앨범을 찾았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전쟁 당시 아버지와 동료들이 찍은 흑백 사진들을 보았고 감동과 향수로 가득 찼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췄다.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다른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친형제처럼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의형제 한상철과 함께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때 소연이 들어왔다. 삼촌,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숨을 들이켰고 눈은 크게 뜨고 얼굴은 감동으로 창백해졌다. 이 사진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고 내 아버지 옆에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우리는 동시에 소리쳤다. 알고 보니 내 아버지의 의형제인 한상철이 바로 소연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전쟁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평생 전쟁 후 연락이 끊긴 의형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평생에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고 말하며 그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나 또한 감동했다. 그 우연의 일치가 운명처럼 느껴졌고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나는 안도감과 더 큰 용기를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버지들의 우정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더 격렬하게 키스했다. 서로의 몸을 쓰다듬으며 따뜻함과 솟아오르는 욕망을 느꼈고 그 밤은 모든 걱정을 씻어내고 부드러운 신음과 깊은 유대감으로 더욱 뜨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역 농협으로 가서 집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소영과 함께 그녀의 아들을 찾아갔다. 이 악순환을 끝내기로 결심했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우리는 소연의 아들 김태식이 숨어 지내던 낡은 여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방은 뒤죽박죽이었고 태식은 바닥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가 고통과 죄책감으로 흐느껴 울었다. 다행히 그는 살아있었다. 채권자들이 이미 다녀갔고 섬뜩한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번엔 네 엄마 차례야. 우리는 서둘러 태식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태식을 보면서 나는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다. 그에게서 내 아들의 모습과 방황하는 젊은이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깨어나 엄마를 안고 흐느껴 울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알고 보니 태식은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빚을 졌지만 사기를 당해 도박에 빠졌고 그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상처받은 젊은이에 불과했고 나는 내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그를 돕고 싶었다. 나는 소연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빌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넸다. 이 돈으로 빚 갚아. 삼촌,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저를 더 이상 삼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들은 의형제예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정신 차리면 열심히 일해서 저에게 갚으라고 해요. 알았죠? 소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며 통장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꽉 안으며 고맙다고 속삭였고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행복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소연은 빚을 모두 갚았고 태식은 퇴원 후 우리와 함께 시골집에서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것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었고 나는 그에게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고 희망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를 따라 밭으로 나가 농사일을 배웠다. 그의 얼굴은 점차 밝아졌고 그와의 대화는 나에게 두 번째 아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소연은 우리를 보며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 행복은 나에게까지 퍼져 내 삶이 살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했다. 우리 셋은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날 태식이 나에게 말했다. 삼촌, 아니 아버지, 저 서울로 가고 싶어요. 아버지 그늘 아래에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직접 돈 벌어서 아버지 빚 갚고 엄마 돌보고 싶어요. 나는 감동해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길을 떠났다. 집에는 나와 소연만 남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소연은 나에게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 덕분에 태식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고 내 심장은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당신 덕분에 내가 사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 우리는 웃었고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사랑했다. 나는 그녀의 몸을 천천히 쓰다듬고 모든 흉터에 키스하며 내 손 아래 그녀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녀의 신음소리는 나를 뜨겁게 만들었고 마치 젊음이 돌아온 듯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내 아들 강지훈이 내가 소연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와서 대면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나는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알기에 걱정되었다. 내 아들 지훈은 엄마를 닮아 차갑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안쓰러워하면서도 화가 났다. 그는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와서 나와 소연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두 분 정말 이상적인 시골 부부 같네요. 그는 비꼬듯 말했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지훈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집으로 뛰어들어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저 아줌마는 누군데 우리 집에서 문란한 짓을 해? 아빠를 뭘로 유혹했어? 돈이야? 아니면 이 집이야? 소연은 말없이 상처받은 얼굴로 있었고 그 침묵은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사과해. 그분은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 아빠가 사랑이 뭔지나 알아? 평생 일만 하고 가족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엄마가 아빠랑 왜 이혼했는지 벌써 잊었어? 지훈은 나의 옛 상처를 들추어냈고 나는 내가 나쁜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기에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연에 대한 나의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고 나는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지훈은 소연을 꽃뱀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를 변호했다. 결국 그는 일어서서 최후통첩을 했다. 아빠가 그 여자 그렇게 좋으면 저랑 인연 끊으세요. 하지만 이 집과 땅은 원래 제 거예요. 그 여자가 빼앗아가기 전에 법적으로 되찾을 거예요. 그는 떠났고 나와 소유는 혼란에 빠졌다. 나는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죄책감을 느꼈다. 소연은 울면서 말했다. 민호 씨, 저 갈게요. 저 때문에 당신과 아들이 불화하는 건 싫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딜 가? 당신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긴 내 집이고 내 아들도 당신을 쫓아낼 권리 없어. 하지만 나는 지훈이 빈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지우는 나를 고소했고 집과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내셨다. 저 녀석이 꼭 자기 엄마를 닮았군. 어떻게 아버지를 고소할 수가 있어? 하지만 나는 그를 막았다. 이것은 나와 아들 사이의 문제였고 나는 걱정스러웠지만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나는 작은 찻집에서 지훈을 만났다. 소송 취하해. 돈이 필요하면 다 줄게. 제발 그 여자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하지만 지훈은 비웃었다. 아빠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세요? 저는 그냥 아빠의 가식적인 모습이 싫어요. 아빠는 그냥 외로워서 그 여자든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는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소연의 과거에 대한 정보, 이혼부터 태식의 빚, 문제까지. 보세요, 아빠. 그 여자는 도박꾼 아들 엄마고 돈 뜯어내려고 아빠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서류 뭉치를 돌려주며 말했다. 나는 그 여자를 믿어. 그리고 네가 왜 이러는지 알아. 너도 외롭지. 엄마가 새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시골로 내려오고 너는 버림받았다고 느꼈지.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까봐, 내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지. 내 말에 지우는 몸을 떨었다. 그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눈물로 가득했고 나는 그의 눈에서 숨겨진 고통을 보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안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지우는 내 품에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아들을 이해했음에 행복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서로의 상처 때문에 울었다. 그 사건 이후 지우는 소송을 취하했고 더 이상 소연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고 걱정스러웠지만 시간이 치유해 줄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서울에서 엄마를 보러 왔다. 그는 이제 건강한 청년이 되어 첫 월급을 들고 와 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같은 날 지훈도 와 있었다. 저녁 식사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지훈은 태식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태식은 지훈의 태도에 움츠러들었다. 결국 지훈이 입을 열었다. 태식 씨, 서울에서 뭐해요? 식당 주방에서 일해요. 처음부터 정신 차렸어야지. 엄마랑 우리 아빠가 고생하지 않게. 태식은 고개를 숙였고 소연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내가 막 말을 하려던 순간 태식이 불렀다. 지훈이 형. 누가 네 형이야? 지훈이 쏘아붙였다. 우리 엄마는 형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돈 때문에 아빠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어요. 태식은 일어서서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의형제에게 쓴 편지예요. 보내지 못했지만 우리 엄마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편지예요. 그 편지는 소연의 아버지, 한상철이 나의 아버지 강철민에게 쓴 것이었다. 내용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철민아, 이 편지가 네 손에 닿을지 모르겠다. 전쟁 후에 평생 너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죽으면 내 딸 소연은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부디 그녀를 보살펴다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아들 민호처럼 믿음직한 남자 옆에 그녀를 두어라.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다. 그 편지는 우리의 만남에 대한 예언과 같았고 나는 운명에 감동했다. 지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이 편지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때 마침 놀러온 박씨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나 이 일 기억나. 자네 아버지가 의형제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동료를 통해 받았다고 했어.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답장하려 했을 때는 이미 그분이 돌아가셨지. 자네 아버지는 그 편지를 평생 간직했어.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그는 부모님의 이혼 후 버림받을까봐 두려웠고 나와 소연이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고 그 고백은 나를 마음 아프게 했지만 마침내 그가 마음을 열었음에 행복했다. 나는 아들을 안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소연도 지훈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마치 엄마처럼 그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날 밤 우리 넷은 처음으로 한식탁에 앉았다. 태식은 지훈에게 음식을 덜어주었고 지훈은 태식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고 나는 충만함을 느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었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소연의 비명소리가 내가 의식을 잃기 전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깨어나 보니 나는 병원에 있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소연, 지훈, 태식은 번갈아가며 나를 지켰다. 한때 적과 같았던 두 청년은 이제 형제처럼 친해졌고 나는 이 사건이 그들을 묶어주었음에 감동했다. 소연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나는 빠르게 회복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쓰다듬으며 사랑을 속삭였고 나는 내가 운이 좋고 그 어느 때보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그들 세 사람을 보며 나는 내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 때문이었고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다. 퇴원 후 나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소윤을 집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고 붉게 물든 노을 아래에서 주머니에서 직접 깎은 대추나무 반지를 꺼냈다. 소연아, 지난 10년 동안 내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어. 하지만 네가 들어온 이후로 다시 색깔을 찾았어. 너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나랑 결혼해 줄래? 여기서 이 집에서 너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노을 아래서 키스했고 입술은 뜨겁게 닿았고 손은 꽉 잡았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자 그 순간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며칠 후 우리는 집 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 아저씨와 지훈, 태식만이 손님으로 참석했다. 나는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입었고 그녀는 면사포 대신 들꽃 화관을 썼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성스럽고 행복하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신혼 첫날 밤 우리는 사랑했고 서로의 몸에 있는 흉터와 주름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모든 곳에 키스하며 따뜻함과 욕망이 천천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이내 더욱 격렬해졌다. 몸은 꽉 얽히고 신음소리는 섞이고 나는 젊어진 듯 생기 넘치는 듯 느껴졌고 그 사랑은 영원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제 내 옆에는 가장 아름다운 아내 한소연이 깊이 잠들어 있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한때 텅 비었던 집이 이제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음을 느낀다. 57세의 나이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기적적인 사랑이 찾아왔고 나는 삶의
감사한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아들과의 갈등, 과거의 상처, 예상치 못한 시련 등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믿음과 용기 덕분에 극복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